59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저자, 이병욱. 출판일, 2023년 7월 2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암을 이겨내는 희망 메시지. 책 소개. 암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외과 전문의 15년, 보안통합의학 의사 22년. 환자 개별 맞춤 치료로 인정받는 암 박사의 마음 치료. 이제 막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 말기 암 환자들, 암이 재발한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많은 사람이 수술과 항암 치료 등 암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지만 저자 이병욱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며 암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마음가짐과 행복한 투병 생활이라고 강조한다.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암과 동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돌보고 삶을 가꾸는 방법이 담겨 있다. 암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힘들지만 암세포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편한 마음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다. 수술은 물론 암 환자의 내면까지 돌보며 암 치료를 위해 헌신해온 이병욱 박사는 편지를 띄우듯 애정을 담아 환자와 보호자에게 따뜻한 조언을 전한다. 이 책은 암을 이겨내고자 하는 암 환자에게 암을 극복하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글 이병욱, 외과의사. 암 수술 후 재수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실력이 탁월한 외과 전문의이자 소화기 내시경 전문이다. 현재는 대암의원 원장이자 보안통합의학 권위자로서 웃음치료, 눈물치료, 가족치료 등 다양한 통합요법을 바탕으로 한 개별 맞춤 치료를 하며 암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환자를 내 부모와 같이 열성을 다해 진료하고 웃음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진정한 의사의 길을 걷고자 노력해왔다. 암 진단을 받고 앞이 깜깜하기만 한 사람, 암을 극복했지만 재발이 된 사람,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런 환자의 가족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힐링 닥터가 되어주고 있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외과교수 및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및 보안통합의학대학원 교학부장이자 암통합요법 클리닉 책임교수를 지냈다. 지금은 대한암협회 집행이사 및 대한보안통합의학회 정부이사, 대한임상암예방의학회 상임이사로 있으며 세계위암학회 종신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암, 수술과 항암 치료만으로는 안 된다. 몸과 마음을 보듬는 보안통합의학의 정석.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이병욱 박사는 자타공인 암 박사다. 15년간 수술을 집도하면서도 재수술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술과 항암 치료의 한계도 경험했다. 암을 깨끗하게 제거했어도 금세 재발하거나 암을 극복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외과 전문의를 그만두고 보안통합의학 의사로 자리를 옮겼다. 보안통합의학은 암처럼 완치가 어려운 병에 대한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자가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 의학을 말한다. 보안통합의학이라고 하면 흔히 기존의 의학 치료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 말기 암 환자들이 최후에 선택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다. 보안통합의학은 현대의학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의학 치료와 함께 환자의 마음과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끌어올려 암을 총체적으로 관리한다. 이 책은 암이 국소 질환인 아닌 전신 질환이며 육체적 질병이자 시민성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암과 싸운다는 생각보다 암을 자기 몸의 일부로 인정하고 동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임할 때 오히려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암 치료의 첫걸음. 이병욱 박사는 지금까지 암을 공부하며 쌓은 지식과 환자들과의 경험을 살려 2021년부터 암 전문 웹진 암이랑에 매주 한 편씩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다. 이 책에는 그렇게 모인 에세이 52편이 실려 있다. 그가 37년간 의사로 일하며 만난 환자들 가운데는 똑같이 암에 걸려도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이병욱 박사는 그 차이가 암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암세포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행복하게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30여 년 전 웃음 치료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일반적인 암 투병기보다는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집중했다. 즐겁게 웃고 마음껏 울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체력을 관리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준다. 또한 마음가짐의 중요성부터 보호자의 역할, 생활습관, 마지막 준비까지 암 치료와 투병 생활의 방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한다. 어떻게 좋은 의사를 찾는지, 병을 주변에 알리는 게 좋은지,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암에 좋다는 건강식품이 효과가 있는지 등 암 환자와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고민에 대한 조언도 담고 있다. 환자에게 편지를 쓰듯 암 환자에 대한 진심을 담은 이 책은 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암에 걸렸다고 해도 암이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다. 긍정적인 마음이 암 치료의 지름길, 저자의 그림 23점에 담긴 행복한 메시지도 함께 전해. 이 책에는 이병욱 박사가 직접 그린 23점의 그림도 함께 실었다. 그가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유는 내면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환자들로부터 마음이 따뜻해진다. 암 투병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다. 이제는 취미 생활을 넘어 그림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글 곳곳에 함께 실린 그림은 암 투병이라는 힘든 산을 넘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다. 그만큼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어떤 치료법을 쓸지 결정하는 것 못지않게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돌려야 한다. 그간의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이 암을 유발했을지 모른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몰아내야 한다. 암 진단을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기회로 여겨야 한다. 길고 긴 투병 생활에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동반자로 삼는다면 한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암에 걸려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병욱입니다. 저는 외과 의사로서 15년, 보안통합의학 의사로서 22년, 총 37년을 암과 대면해온 의사입니다. 메스를 들고 암덩어리를 잘라내던 시절 재수술률이 제로일 만큼 암 치료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쌓아온 저만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도록, 암에 걸리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이 책을 씁니다. 저는 외과 의사이던 시절, 하루에도 서너 번씩 회진을 돌고 직접 드레싱을 할 정도로 환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고 정성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암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암을 깨끗이 제거해도 환자에 따라 재발하기도 하고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기도 했지요. 그때부터 같은 암 환자여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수술과 항암만으로는 안 됩니다. 암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은 바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암을 제거해서 당장 암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에 남아있으면 모든 치료는 물거품이 됩니다. 암은 상황에 따라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등 의학적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만으로 낫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처치로 암이 발생한 부위만 치료한다고 해서 암이 낫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암을 극복하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의 선진 의료를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암은 생활에서 비롯한 병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암을 유발한 잘못된 습관과 생, 각을 고친다면 암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대형 병원에서 의학적 처치와 보안통합의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의학이지요. 암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암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마음의 힘도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암은 국소 질환이 아닌 전신 질환이며 육체적 질병이자 시민성 질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암을 퇴치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삶의 질을 되찾는 데 집중하세요. 암에 걸리면 가장 먼저 일상적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출근해 동료들과 일하며 수다를 떨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화목하게 저녁밥을 먹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환자 취급을 당합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얼굴은 노랗게 뜨고 생기와 식욕이 사라지고 일상의 모든 욕구를 잃어버립니다. 일상적인 욕구를 채워야 암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내기 위해서는 즐거운 수다, 화목한 가정, 맛있는 음식을 반드시 곁에 두세요. 한 달만 살 것이라던 환자가 10년 이상 건강하게 잘 살고 일주일을 버틸까 걱정했던 환자가 몇 달씩 행복하게 살며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봤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 삶을 차근차근 치유해 나간 분들입니다. 삶을 치유하다 보면 분명 암을 극복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몸, 마음,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암이랑 동행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암을 진단받고 눈앞이 깜깜한 분들, 암을 한번 극복했지만 재발에 절망스러운 분들, 그런 환자를 괴롭게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암 치료의 원칙, 고민과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암을 잊고 사는 방법, 암에 걸린 가족을 돌보는 방법, 맛있게 식사하는 방법, 가족력을 극복하는 방법, 수술 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암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왕도는 없어도 정석은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달갑지 않아도 손님, 암을 적당히 달래주세요. 많은 분이 암을 무서운 질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암을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의 반란이라고 여깁니다.
암세포를 잘 어르고 달래면 암이 있는 채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암, 탐욕이 낳은 결과.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인해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세포는 너무 많이 생성되면 다른 세포들을 위해 우리 몸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자연사멸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 이타적인 면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간혹 죽지 않고 증식하는 변이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한 번 생기면 걷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늘어납니다. 다른 정상적인 세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모조리 빼앗아 엄청난 속도로 증식합니다. 환자가 암을 견디지 못하고 죽으면 결국 암세포도 죽게 마련인데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세포지요. 그 탐욕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전이입니다. 처음 생긴 곳과는 다른 장소에서 증식하는 것입니다. 암이 생겨나는 이유는 암세포의 성향과도 닮아 있습니다. 암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은,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입이 산처럼 많이 쌓여 생긴 병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입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입으로 먹은 나쁜 음식들입니다. 과식, 폭음, 탄 것, 짠 것, 뜨거운 것 등입니다. 두 번째,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말합니다. 세 번째, 나쁜 말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화, 저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낸 말들이 결국 병을 일으킵니다. 탐욕과 무절제, 오만이 암을 부른 겁니다.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특이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 몇 년 사이 감당하기 힘든 안 좋은 일을 경험한 환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분노, 슬픔, 긴장 등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몸속 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탐욕적으로 변해 암이 된 게 아닐까 합니다. 암 환자에게 완치란 없습니다. 완치 판정, 결승점 아닌 시작점. 암은 완치 판정을 받고 난 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한번 암이 생긴 몸은 암과 친해진 상태여서 또 다른 암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해방감을 느끼지 마세요. 평생 암과 동거한다고 생각하고 막루에 파수꾼을 세워놓으세요. 그래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두바이에 사는 환자 한 분은 1년에 2번씩 빼먹지 않고 꼭 저를 찾아옵니다. 2009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후 항암 치료와 함께 면역 치료를 시작한 분입니다. 두바이에서도 잘 먹고, 잘 쉬고, 적당히 운동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 분명한 건 1년에 2번씩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왜 암에 걸렸는지를 되새기고 다시 암에 걸리지 않도록 수비를 철저히 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귀해질 때 암 재발에서 멀어집니다. 암 환자가 어렵고 힘든 치료를 겪어낸 후 다소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면 그 다음에 최고로 바라는 것은 암이 재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재발을 막는 데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라거나 이것만 먹으면 걱정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의심하세요. 암 재발 막는 방법은 마음. 암 재발을 막을 비법이나 특효약은 지금까지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왕도는 없습니다. 다만 정석은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길게, 넓게,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치료를 총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학적 치료, 면역치료, 식이영양요법, 운동, 여행, 가족치료, 봉사요법, 예술요법 등을 실천해 나가길 권합니다. 더불어 나는 예외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치료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암은 낫는 병이다. 신의 영역에서 암은 못 고칠 병이 아니다라고 마음에 새기세요. 하늘의 영역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선택한다면 혹 암이 재발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투병 과정 자체가 행복해야. 나는 낫는다,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면 낫는 쪽으로 선순환이 생깁니다. 반대로 암 재발이 두렵고 걱정돼서 불안하고 극복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선순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만약 암을 죽이기 위해 환자 본인이 죽을 때까지 항암제를 쓰겠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야 여생을 더욱 행복하게 보내고 긍정적인 치료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고통을 그저 감수만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투병 과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도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루하루의 행복한 선택이 결국 암의 극복, 재발 방지라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암 치료를 할 때는 행복한 암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지긋지긋하고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치료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고통을 무작정 참는 선택을 한 후에 암을 극복하는 환자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암 치료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매일 행복해야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과 좋은 습관을.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자고 운동하세요. 그동안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했다면 앞으로 만들면 됩니다. 암을 불러들이는 나쁜 습관에서 암을 나가게 하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재발하지 않고 암에서 자유롭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살기로 결단하고 습관을 바꾸세요. 죽음 앞에서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만 굳게 먹으면 못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마음의 습관을 변화시킬 때 암 재발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인내로 좋은 생각과 습관을 갖춘다면 여러분은 재발을 이겨낸 환자이자 참사랑을 아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암의 종류보다 중요한 환자의 마음가짐. 암은 진행이 빠른 암과 느린 암이 있습니다. 복막 쪽에 있는 암들은 전반적으로 진행이 빠릅니다. 담도암, 십이지장암, 췌장암 등은 몇 개월에서 1년, 길어도 2년을 채 못 넘길 정도로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반면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은 세포의 성격상 천천히 진행됩니다. 보통 5에서 10년의 생존율을 보이는데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도 살 수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중간쯤인 암은 신장암, 뇌암 등입니다. 그런데 사실 암의 종류는 치료받는 마음가짐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배우기. 생존율을 나타내는 수치들은 암 투병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등입니다. 이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상황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 대책은 암 발견 이후 몸과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장수하는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의심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자연환경의 덕을 보고 평소 건강식을 챙겨 먹고 가족과 화목하다고 알려져 있죠. 암 투병에 성공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 요소들은 암 투병 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암에 걸렸지만 오래 살고 싶다면 이런 요소들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성격을 고치는 일입니다. 암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깨닫는 영적 평화는 의심과 공포를 몰아내고 낙천적인 성격을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확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받는 것과 늘 불평하고 의심하며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잘 수 있고 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위로를 건네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하고, 거동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운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 행복한 마음이 생기고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려움보다 낙천적인 마음. 환자 페이션트라는 영어 낱말의 어원은 인내 페이션스입니다. 환자는 병을 이겨내기 위해 인내하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많은 사람이 암과 치료로 인한 통증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적당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내 몸이 살아있다는 반증이므로 두려워하지만 말고 낙천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의학에만 맡기고 환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곤란합니다. 환자 스스로 인내하며 이겨나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암을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보의 삶을 사세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바보 이반의 주인공인 이반은 바보입니다. 다른 형제들처럼 권력을 가지거나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형들에게 밭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주와 결혼하는 사람은 남들이 바보라 여기던 그 이반이지요. 이반의 지혜. 이반에게는 배움은 없지만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는 게 이기는 식의 지혜입니다. 이반은 당장은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형들의 요구를 늘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이반을 늘 오른쪽으로 인도합니다. 이반은 형들이 자신을 골탕 먹여도 형들에게 재산을 빼앗겨도 웃습니다. 반면 형들은 이반에게서 늘 무언가를 빼앗아갔음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바보처럼 살아야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듯 면역력을 높이려면 평소에 이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사에 낙천적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성공적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살라니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남의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탐욕스러운 삶,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삶, 의심이 많은 삶을 살지 마세요. 제 환자 중에는 육체가 암에 지배당했을지라도 영혼은 그렇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육체는 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정신이 암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매 순간 삶의 의미를 모르고 생명을 소진하는 생활이야말로 최악의 암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바보처럼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암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암으로 내가 배운 것도 많습니다라고 깨닫는 영적인 평안을 얻는다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의심과 공포를 몰아내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확신과 감사에 차서 최선을 다해 치료받는 사람과 늘 불평하고 의심하며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치료받는 사람은 결과가 다르겠지요. 저는 그 엄청난 차이를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보 이반처럼 살고 싶다면 먼저 그럼에도 감사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고통 없이 휴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대소변을 볼 수 있고 거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이유가 하루에 하나씩 늘어난다면 그만큼 삶도 의미 있게 하루씩 연장될 것입니다. 바보는 늘 어떤 환경에서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바보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암 치료 중 주의해야 할 것들. 항암제 치료는 분명 암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항암제를 맹신했다가 환자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이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암 치료의 어려움. 항암 치료는 받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환자의 체력과 기력이 따라주는지, 면역력이 유지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삶의 질과 수명 연장을 저해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로 너무 힘들어 탈진하거나 심지어 치료 중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완치됐다는 진단을 듣고 싶은 것이 모든 암 환자의 바람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암 치료는 원래 힘들기 때문에 환자가 어느 정도 견뎌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견디다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면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물론 검사 수치를 세심하게 따져봐야겠지만 무엇보다 환자 자신이 한계를 느끼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환자 입장에서 이 치료를 받다가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치료는 더 받을 자신이 없어라는 생각까지 든다면 항암 치료를 멈추는 게 낫습니다. 이와 같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사람은 환자 자신입니다. 면역력을 다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예전처럼 회복시키는 것은 면역력을 원래 상태에서 더 높이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A군의 항암제가 듣지 않으면 B군으로 바꾸고 B군의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 않으면 C군의 항암제로 바꾸는 항암제 돌려막기가 능사는 아닙니다. 항암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체력도 면역도 다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항암 치료는 건강한 세포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암제는 잘 듣는 암이 따로 있습니다. 혈액암, 즉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과 같은 암들은 항암제가 잘 듣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암들은 기력과 체력을 잘 유지하면서 항암 치료를 견디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항암제에 대하여 항암제는 크게 3세대로 나뉩니다. 항암제 1세대는 마치 공습하듯 세포를 공격합니다. 2세대는 미사일 쏘듯 타깃을 정해서 공격하지요. 3세대는 면역항암제로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인 약제입니다. 그대로 부작용을 견뎌낼 수도 있지만 항암 치료와 더불어 면역 치료를 함께 한다면 항암제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면역 치료를 병행한 덕에 삶의 질을 유지하고 수명이 연장되는 환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항암제는 대부분 서양인의 키와 체중을 기준으로 투여합니다. 그래서 왜소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신체가 잘 발달한 요즘 젊은 사람들과 달리 연세가 있는 환자에게는 과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암제에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 이겨낼 것 같은데 예상으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환자가 잘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용량을 찾는 것도 실력입니다. 환자가 지치면 길게 항암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도 의사도 항암 치료를 신중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를 보여주는 검사 수치뿐 아니라 항암 치료를 받고 겪는 환자의 주관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항암제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 치료를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둑이 무너지듯 목 놓아 울고 용서하세요. 모든 질병이 그렇듯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건 마냥 웃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울어야 살 때도 있습니다. 눈물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화시키려면 암 환자도 울어야 합니다. 둑이 무너지듯 울어라. 사람은 눈 점막이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또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눈물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글로불린, 킬러세포 같은 면역 항체가 들어 있습니다. 라이소자임 등 각종 효소와 나트륨, 수분도 들어 있고요. 이런 눈물을 뚝뚝 흘리면 치유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난 후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울려면 이렇게 실컷 울어야 합니다. 둑이 무너지듯 툭 하고 울어야 하지요. 눈물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다릅니다. 감정 변화로 인해 나오는 눈물은 대뇌의 전두엽 이마엽에서 뇌관으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뇌관이 눈물을 내보내서 나오는 겁니다. 먼지가 들어갔을 때나 양파를 썰다가 흘리는 눈물은 자극에 의한 결과입니다. 감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성분이 더 진합니다. 흔히 말하는 피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코라민 수치가 다른 눈물과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견딜 수 없는 슬픔 등 상처를 받은 만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카테코라민을 눈물에 실어 밖으로 내보내면 스트레스가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느끼는 대로 울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고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만의 눈물터를 만드세요. 18세기를 대표하는 실학자 연암 박지원은 기쁠 때도, 노할 때도, 사랑할 때도, 더없이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분할 때도, 참을 수 없이 욕망을 느낄 때도 눈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북받치는 감정으로 눈물을 자주 흘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성에 맞게 삶을 사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마음의 감정에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잘 우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눈물에도 적절한 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연암의 말을 다시 빌리면 눈물은 아무 데서나 터지지 않고 눈물터를 만나야 터진다고 합니다. 광활한 지평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요동 벌판에 선 연암은 인간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기쁨에 이곳이야말로 한바탕 울만한 자리로구나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끝내 그 자리에서 울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말몰이꾼과 눈치 없는 동행인 앞에서 체면상 울기 힘들었나 봅니다. 이 일화는 울기 위해서는 고통을 퍼올리는 자신만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목 놓아 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세요. 만약 감정을 쏟아내고는 싶지만 어떻게 우는지조차 잊은 분들이라면 슬픈 음악을 듣거나 감동적인 영화를 보길 권합니다. 노랫말에 몰입하거나 영화 속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하면 자연스레 눈물이 나고 점차 자기 감정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울기 위한 변명거리를 마련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이때 조명을 어둡게 해두면 더 도움이 됩니다. 울고 난 후에는 용서하세요. 울고 난 후에는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원망스럽거나 고독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지라도 마무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스스로 치유됩니다. 원망스러워서 흘리는 눈물보다 용서하고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더 진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울게 됩니다. 웃음이 파도라면 눈물은 해일입니다. 웃음이 가랑비라면 눈물은 소낙비입니다. 울면 우리 몸속에 엔도르핀, 엔케팔린, 세로토닌, 다이돌핀 등 뇌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NK세포, B세포, T세포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속상하셨을 텐데,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억울하셨을 텐데, 이제는 우셔도 됩니다. 하루날을 잡고 마음을 다해 울어보세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울어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물 나게 웃어본 적 언제인가요? 어떤 감정이든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웃음은 사람들이 잘 참지 않지요. 참으려 할수록 더 크게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웃음입니다. 이런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건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랬나 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웃음이 보약이라는 말이 생겨난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면 평소 쾌활하던 사람도 잘 웃지 못합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정말 웃음을 잃어버려야 하는 걸까요? 웃음은 천연 면역증 강제. 암에 걸리면 더 잘 웃어야 합니다. 웃음 자체가 면역증 강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웃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호흡량이 많아지면서 맥박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웃음은 천연 우울증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웃으면 뇌의 한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이 부위는 우울증 치료제를 먹었을 때 활성화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40년 동안 웃음만 연구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심장병 예방에 웃음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커즌스 역시 웃음으로 병을 치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웃기 시작하면서부터 통증에 시달리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웃음을 연구하기 시작해 웃으면 혈액 순환이 잘 되고 T림프구 감마인터페론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암세포를 공격해 없애는 NK세포가 증식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마이클 로이진 박사는 잘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고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6년을 회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처음으로 웃음 치료를 우리나라에 도입했습니다. 웃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사가 증진돼 마치 운동한 듯한 효과를 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모르핀 같은 진통 효과를 내는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됩니다. 통각을 조절하는 펜타펩타이드로 희열감을 느끼게 해주는 엔케팔린이라는 물질도 많이 분비됩니다. 웃음 치료가 암 치료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자료와 함께 암과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줄인다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웃을 일 없어도 박장대소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웃어야 할까요? 하하 소리를 내며 배에 힘을 주고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도 이내 적응이 됩니다. 웃을 일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크게 소리 내어 웃으세요. 우리 뇌는 억지 웃음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만큼 건강해지는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횡격막이 떨리도록 박장대소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 횟수를 점점 늘리세요. 제 환자 한 분은 집에 들어가기 전 차 안에서 혼자 10분 동안 크게 웃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암을 잘 극복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따로 시간을 내어서라도 꼭 웃으세요. 눈물 날 때까지 웃으면 더 좋습니다. 함께 웃는 동안 암세포는 저 멀리. 암 환자를 가족으로 둔 분이라면 환자를 위해 기꺼이 망가지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 우스꽝스러운 가발과 안경 등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소품을 구비해 두었습니다. 환자가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도록 소품을 쓰고 피해로 흉내를 내곤 합니다. 웃음이 나온다는 말은 온 신경과 마음을 암세포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암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려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손주가 재롱을 부리면 웃게 됩니다. 가족이 웃음을 주면 환자도 자연히 웃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서도 웃고 밥 먹으면서도 웃고 잠자기 전에도 웃을 수 있도록 가족이 도와주세요. 함께 웃으세요. 매일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모두가 건강해질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 왠지 우울하고 무기력하다. 기분이 좋지 않고 축 처진다. 무엇인가에 눌린 듯이 갑갑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한 대에 맞은 듯이 머리가 띵하다. 가슴이 벌렁거린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멍하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의 얼굴을 보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환자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도록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일명 마음을 다스리는 스트레스 관리 10계명입니다. 첫째, 상상으로 미리 걱정하지 말라. 둘째,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하라. 셋째, 다른 일로 관심을 돌려라. 넷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라. 다섯째, 적당히 운동하라. 여섯째, 우선순위를 정해보라. 일곱째, 묵상하라. 여덟째, 봉사자가 되라. 아홉째, 말을 줄이고 기도로 풀라. 열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대처법을 개발하라. 이 중에서 첫째 계명인 상상만으로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만 제대로 지켜도 가슴을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기가 되면 많이 아프다는데 나는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쓸데없는 불안을 불러옵니다. 걱정하는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계명에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과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좋을 게 없습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취미를 만들어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거나 적당한 운동을 해서 항상 머릿속을 맴도는 암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어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스트레스가 생활 자체에서 오는 것이라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묵상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묵상이란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밝은 햇빛이든 눈앞에 있는 사물이든 부모님과 위인들의 생애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단,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것,
특히 암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권하는 건 기도입니다. 서운한 일이나 가슴에 맺힌 것, 억울한 것은 보호자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늘에 맡기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보호자는 그 말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환자는 그 때문에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나지막이 조곤조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은 하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언제든지 화가 난 마음을 다스리고 서운한 일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어보세요. 마음에 쉼을 주어 극도의 분노,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를 다스리세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성경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깊은 호흡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힘든 현실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가해지는 자극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신호이자 위험에 대처하려는 신체적 반응입니다.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닥쳐오면 집중하도록 돕고 위험 상황에 처하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장하게 만드는 것 등이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효과적인 자극제인 것이죠. 하지만 그 긴장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길고 깊은 호흡이 우선. 강도 높은 자극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면 그 자극은 몸에 해를 끼치는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면역계가 아주 싫어합니다. 코르티솔, 노르아드레날린 등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림프구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과립구는 크게 증가해 활성산소가 늘어 조직을 파괴합니다. 혈류량은 줄어들어서 산소와 영양이 세포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몸속 노폐물은 잘 배출되지 않아 쌓입니다. 결국 두통, 소화불량, 암 등 병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때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해 뇌혈관이 수축하고 두통이 생깁니다. 빠른 호흡 대신 깊은 호흡을 하면 몸과 마음이 이완돼 이런 증상이 덜해집니다. 최대한 깊게, 고르게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하면 됩니다. 춤을 추거나 울거나 교회에 가거나 글을 쓰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운동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보지 않는 긍정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야라고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 전문가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5%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이죠.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상상으로 걱정하는 일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 집중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세요. 되도록 단순하게 사는 게 어쩌면 건강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라면 이 글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찬찬히 자가진단을 해보길 바랍니다. 직장인의 과로는 생존을 위협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일 때문에 한숨만 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은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 직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야근과 잡무에 시달리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치열한 경쟁에 건강과 시간을 바치고 무기력하게 퇴근하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진 않나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업무 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꼽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줄긴 했어도 잦은 회식 문화로 인해 퇴근 후에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부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딱딱한 수직 관계, 상명하복의 문화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한 클 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일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돼야 합니다. 사명을 찾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다가 일이 끝난 후에는 충분히 휴식하고 취미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모두 풀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대부분 잠조차 편히 못 잡니다. 골병 들도록 일은 하지만 정작 근육을 쓸 데가 없어서 체력은 떨어집니다. 체력이 바닥이니 여유 시간이 생겨도 운동은 엄두도 못 내고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게 고작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이런 안타까운 생활을 하면서 건강은 신경도 안 쓰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껴도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보양식, 건강기능식품, 마사지 등의 의존에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속의 문제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피로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암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적어도 다음 증상들 중 두세 가지 이상을 겪고 있다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생각하세요. 신체 증상 두통, 소화불량, 설사, 변비, 요통, 두근거림, 뻣뻣한 어깨, 이명, 어지럼증, 불면, 식은땀, 화끈거림. 감정 증상 울음, 불안, 초조, 화, 외로움, 무력감, 중압감. 행동 흡연, 폭식, 과식, 과음, 폭언, 손톱 물어뜯기. 정서 증상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우유부단, 걱정, 기억력 감퇴, 도피 욕구. 일 안 배 잘하고 옆 사람과 대화를. 우리 몸은 30세 무렵부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노동과 휴식의 균형을 잡지 못한 상태로 앞에 증상들이 지속되면 결국엔 면역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로를 해결하는 겁니다.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한 번에 몰아서 일하지 마세요. 그렇게 일하다 보면 생활의 규칙성이 깨집니다. 새벽녘에 잠들기도 하고 늦잠을 자서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프로젝트 하나를 끝낼 때마다 과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부교감 신경을 혹사합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죠. 그러니 일을 잘 분배하세요. 어느 한순간에 몸이 바싹 긴장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일정을 잘 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옆자리에 앉은 동료든 멀리 떨어진 친구든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이든 누군가와 수다를 떠세요. 점심을 먹으면서든 퇴근길에 통화를 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는 대화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얘기하면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혼자서는 웃을 일이 없다가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웃을 일이 자주 생깁니다. 다만 누군가의 흉을 보거나 과거의 안 좋은 일을 끄집어내거나 비관적인 얘기를 대화 소재로 삼지 마세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야깃거리가 없으면 칭찬이나 인사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퇴근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일에 짓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엉망인 생활을 손봐야 합니다. 퇴근 후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세요. 그래야 암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깊은 잠보다 좋은 명상. 정신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정신은 곧 자신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잃으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들 합니다. 이 정신을 챙기는 법, 명상과 묵상에 있습니다. 영혼의 독소를 없애세요. 감정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사랑, 용서, 너그러움, 감사 등 긍정적인 요소는 영혼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의심, 분노, 질투, 열등감, 슬픔, 고독, 불만, 외로움, 불신, 집착 등 부정적인 요소들은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 만들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암과 싸우다 보면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자기 영혼의 독소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 결혼 8년 차의 주인공은 일, 돈, 명예를 제쳐두고 1년간 여행하며 명상과 기도를 통해 자신을 괴롭히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동안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을 다스린 뒤에야 비로소 사랑을 찾고 삶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처럼 영혼의 독소를 푸는 데에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시기나 외로움 때문에 힘든 건 아닌지 알아내야 합니다. 호흡의 리듬에 맞춰. 하지만 뛰어난 성인이나 수도자가 아니고서야 자신의 감정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다스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상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 불안하거나 흥분하거나 공포에 빠지면 호흡이 얕고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명상으로 생각을 지금 여기에 집중시키면 호흡이 다시 느려지고 깊어지고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호흡의 리듬에 흡수됩니다. 부정적인 요소들까지 호흡에 흡수돼 마음이 바뀌는 효과를 봅니다. 명상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행해진 요법이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시작한 건 30년 정도입니다. 의학적으로 알려진 명상의 효과는 휴식이 대표적입니다. 명상이 수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7시간 수면에서는 산소 소비량이 평균 8에서 10% 감소했지만 명상은 10분 만에 17%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명상이 깊은 잠보다 빠르고 깊은 휴식 효과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주로 불안감이 해소되고 혈압과 맥박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만성 통증이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명상을 즐기세요. 명상은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묵상이라고 하면 스님이 참선을 하듯 적막한 곳에서 가부좌를 틀고 오랜 기간 수행하는 것처럼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앉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정신을 호흡에 집중시키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애써 지우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상할 때 호흡은 코로 4에서 6초 내쉬고 2에서 4초 고요하게 들이마시면 됩니다. 날숨을 길게 할수록 좋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숨을 내쉴 땐 복부를 수축시키고 숨을 들이마실 땐 복부를 천천히 부풀리는 복식 호흡이 바람직합니다. 명상 시간은 15에서 20분이 적당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매일 하세요. 명상할 때 머리를 비워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땐 자신의 현재와 미래, 부모, 자녀, 고마웠던 사람 등을 떠올리며 일기를 쓰듯 생각을 풀어내보세요. 하지만 몽상에 빠지거나 공연히 과거의 가슴 아픈 기억이나 이미 일어났던 일이나 이미 끝난 일을 떠올리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명상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는 기회라는 걸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명상할 때 떠올리면 좋은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완성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나의 강점은? 내 인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신이 없는 하루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호흡에 집중하고 영혼의 독소를 없애세요. 그러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면 암을 극복하는 지금 그 길이 전처럼 막막하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슈바이처와 테레사 수녀의 장수 비결. 서로를 섬기며 생활하고 계신지요? 여기서는 가족을 섬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타인을 섬기는 것, 봉사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아픈데 무슨 봉사?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란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입니다. 지금 내 삶에 감사한다면 봉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환자들 중 지나친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처치를 받아야 하고 의사가 나에게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하고 내가 다른 환자보다 경과가 좋아야 한다는 건 지나친 경쟁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투병해서 살아야 한다는 의지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삶에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경쟁하는 순간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당연히 예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돌을 닦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면 투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60세에 유방암에 걸려 저를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고 삶의 모든 게 힘들고 귀찮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산으로 운동을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독거노인들을 돕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연로한 분들을 돕다 보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고 느껴졌던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봉사에도 더 참여하게 되더랍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는 남편에게도 점점 좋은 감정이 생기고 남편 역시 측은하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 미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생활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았고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봉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봉사의 힘은 저 역시도 느끼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매년 필리핀으로 의료 선교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처음 필리핀에 못 가게 됐을 땐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봉사를 갈 땐 30명 정도로 팀을 꾸리는데요. 이들은 모두 가족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보면 우리 팀은 모두가 건강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봉사하면서 특별히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내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이 활성화된 덕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봉사에는 봉사를 받는 사람도 살리지만 섬기는 사람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전하면 우리 인체의 면역력이 증가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도 그랬고 마더 테레사 수녀도 장수했습니다.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장수했던 까닭은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의 변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봉사는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돌보았던 암 환자들 중에는 내가 살아있는 건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며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가 육체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그 활동이 주는 정신적인 기쁨은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체력이 허락한다면 꼭 봉사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봉사하면 더 좋습니다. 물론 봉사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겠죠. 봉사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게 암을 극복한 후에 다시 감사함을 모르던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팍팍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이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이 보약. 지난밤 편히 주무셨나요? 잠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암 환자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편안해집니다. 과로는 독, 수면은 약. 암 재발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과로, 과욕, 과신 등 모든 과한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를 받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져 이것저것 시도하느라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 중에서도 특히 과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과로는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부교감신경과의 균형과 조화를 깨뜨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일시적으로 과로했다면 충분히 휴식하고 잠을 푹 자야 합니다. 202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사람의 하루 수면 시간은 7시간입니다. 유럽 사람은 6시간 45분, 한국 사람은 6시간 15분 정도 됩니다. 충분한 걸까요? 수면 시간이 7시간 반은 되어야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고 수명이 길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야 하는데 대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자려고 해도 잠드는 게 어려운 분이라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민하거나 불안감이 높고 꼼꼼한 성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밤을 새웠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잠을 못 잔다는 지속적인 걱정이 있거나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인 김희식 박사는 국내 강의와 인터뷰에서 MD 앤더슨 암센터에는 전 세계 환자들이 모인다. 라며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는 한국에서 온 이들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걱정, 근심, 화가 많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2년째 수면제를 복용하던 유방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걱정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올바른 수면 습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 잘 오게 하는 생활 습관. 먼저 수면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상 시각과 취침 시각을 일정하게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암 환자는 종종 통증 때문에 시간에 맞추기 힘들 수 있는데 이때는 정해놓은 규칙을 조금 어겨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자리에 눕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로를 풀겠다며 잘 시간도 아닌데 누워있다 보면 제 시간에 잠드는 게 어려워집니다. 낮에는 햇볕을 많이 쬐기를 권합니다. 30분 1시간은 야외에서 햇볕을 느끼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 반신욕, 간단한 샤워를 하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샤워 이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음식 섭취는 삼가세요. 취침 시각이 돼 잠자리에 누웠다면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행복했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평상시 커피, 술, 담배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동물은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밤이 되면 휴식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하루의 피곤을 풀고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지요. 잠의 역할은 몸의 피로를 풀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잠은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게 합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잠을 잘 자야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불면은 더 악화됩니다. 낮에 더 움직이고 밤에는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신경을 진정시키는 로즈마리차,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챙겨 드세요. 수면제 복용은 되도록 피하고 주치의와 상의 후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암에 대한 불안도 떨치고 매일 밤 그저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외래에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과거에 비해 암의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을 피부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갈수록 암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진료하고 치료한 환자들과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꼽아본 원인으로는 다음에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친 식사 습관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미료와 자극적인 맛으로 범벅된 음식을 사 먹는 경우도 많아졌지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 자극적인 식사, 편식과 과식은 절대 암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음식에 감사할 겨를도 없이 빠르게 식사해버리고 가족과 대화하면서 식사 시간을 즐기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씩 회식이다 뭐다 해서 밤늦게까지 폭식이나 포금하는 문화도 암 발생을 조장합니다. 둘째, 먹을거리의 오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농약 범벅인 중국산 재료로 만든 음식이 요즘 우리 식탁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이런 음식을 밖에서 사 먹으니 암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간편하다는 이유로 먹는 패스트푸드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배달 음식 소비의 증가도 암을 키우는 데 일조합니다. 바뀐 식습관으로 인해 육류 섭취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셋째,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기질 때문입니다. 매사에 경쟁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일하고 늘 시간에 쫓기는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유가 없는 마음이 암을 일으킵니다. 넷째,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전투적인 마음이 암을 불러들입니다.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갖고, 덜 쓰고, 덜 올라가면 되는데 말이죠. 너무 욕심내거나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니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자연히 기쁨과 감사와 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부정적인 마음이 맺혀 암을 키우게 됩니다. 다섯째, 휴식도 운동도 없이 과로하는 사회 때문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을 하거나 피로를 풀 겨를도 없이 일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피로를 풀고 운동하고 느긋하게 목욕도 하는 여유로운 삶은 꿈이 되어버렸지요. 게다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운동도 거의 하지 않는데 걷지도 않는 일상이 됐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도 문제입니다. 똑같은 자세로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는 데다가 가족이나 주변인들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여섯째, 대기 오염으로 인해 발암 물질에 항상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공장의 매연, 도심의 오염된 공기,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에는 무수히 많은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실내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나무나 화초를 잘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술과 담배입니다. 우리나라의 술과 담배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힙니다. 술과 함께 폭식, 거기에 흡연까지 하면 몸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술과 담배는 모든 암의 70에서 80%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암을 예방하고 암에 걸리더라도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생활들을 반드시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암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었으나 어느새 감기처럼 흔한 병이 돼버렸습니다. 암뿐 아니라 현대의 기저질환들은 모두 비슷하게 나쁜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평균 수명은 최근 20년간 약 15년이 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생존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나쁜 환경과 멀어지세요. 앞에서 언급한 암을 늘린 요인들 중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